자, 춘향전 두 번째 영상입니다. 작품의 구성을 잠깐 보겠습니다. 발단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나누어져 있는데 교과서에 실려 있는 부분은 이제 절정과 결말 부분이고요. 그 앞에 부분의 내용은 교과서 앞에 줄거리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도 보았지만 광안루에서 이몽룡이 봄에 단오날이죠. 단오날 광안루에서 그네를 뛰는 춘향의 모습을 보고 반해서 춘향을 찾아가고 백년가약 부부로서의 연을 맺는다 하는 얘기가 발단이고요. 전개는 두 사람이 사랑을 하고 있는데 이몽룡의 아버지가 높은 벼슬로 올라갑니다. 영전을 해서 서울로 가게 되었고 이몽룡도 서울로 가는데 춘향은 남겨지게 된다 한 내용이 전개. 위기는 변사또, 새로 부임한 신관사또 변사또가 춘향에게 수창을 들게 하는데 춘향이 이를 저항하고 거부하다가 옥에 갇혀서 고초를 겪는다 한 얘기고요. 절정은 서울에 올라간 이몽룡이 열심히 공부해서 장원급제하고 암행어사가 되죠. 암행어사가 되어서 남원으로 내려와서 변사또를 응징하고 춘향을 구해낸다는 얘기가 절정. 결말은 춘향과 이몽룡이 서울로 올라가고 혼인하여서 백년해로 한다.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이죠. 행복한 결말로 소설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 판소리계 소설의 개념 다시 한번 볼게요. 판소리계 소설은 판서리 사설이 먼저 있었다 그랬죠. 이 사설의 영향을 받아서 소설이 되었다. 판소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문체가 운문체와 산문체가 결합이 되어 있다 그랬죠. 운문체와 산문체 결합되어 있다. 아까 1편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판소리로 공연된 것을 글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건이 현재형으로 진행된다. 무대에서 펼쳐지는 현재형 진행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연할 때 여러 계층을 어우르다 보니까 우리말을 뛰어나게 사용하고 있는데 평민들이 사용했던 비속어나 욕설 등도 잘 들어가 있고 또 양반들이 사용하는 고상한 한자 성어도 함께 섞여 있다. 그래서 이중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평민들의 언어도 있고 양반들의 언어도 있고 이게 이제 언어의 이중성, 이중적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중적 언어. 이런 이유는 판소리를 원래 즐겼던 계층은 평민들이었는데 평민들이 즐기던 재미있는 것들이 양반들에게도 전달이 되는 거죠. 그 양반들도 돈 있는 양반들이 판소리를 자기 집 잔치하거나 생일 잔치하거나 할 때 판소리 공연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기 마당에서 공연을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양반들 입맛에 맞는 내용도 첨가가 되었다. 그래서 평민들이 좋아하는 내용이 기본을 이루고 있지만 거기에 양반들이 좋아하는 내용이 첨가가 되면서 사용하는 언어도 이중적이 되었다. 겉으로 대놓고 양반을 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양반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속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재미를 위해서 위에 살펴봤던 감탄, 대꾸, 열거 등의 수사법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전개한다. 이게 판소리 소설의 개념이고요. 자, 판소리 소설의 특징, 아까 중요하다고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서술자의 개입이 서술자의 개입. 자, 이야기하는 서술자가 작품 속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거죠. 자, 서술자가 자신의 생각을 직접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 등장인물의 심리를 설명해 주거나, 인물의 심리를 설명해 주거나, 또는 사건에 개입하여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참여를 유도하는 서술도 서술자의 개입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자, 이러한 방식은 소리꾼, 노래하는 사람이죠. 소리꾼이 청자를 눈앞에 두고 진행되는 판소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소리계 소설에서는 판소리의 전통을 이어받아 서술자의 판단을 제시하고 이야기를 이끌어서 독자의 이해를 구할 때 또는 관심을 끌기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한편 무엇도 이거는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해요. 편집자적 논평도 서술자의 개입에 속하는데
고전소설, 특히 판소리 소설에서 서술자의 진행 중인 사건이나 인물의 언행 등에 대해 의견을 밝히거나 평가를 하는 부분을 가리킵니다. 이 편집자준 논평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술자의 개입과 편집자의 논평 비슷한 말이고요. 서술자의 개입이 이렇게 좀 큰 범위라면 서술자의 개입이 좀 큰 범위라면 편집자적 논평은 그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편집자적 논평에 해당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좀 달리해서 써볼게요. 자, 먼저 편집자적 논평에 해당하는 것은 첫 번째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평가. 서술자가 직접 작품 속에서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뭐 잘됐다, 못됐다, 훌륭하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서술자가 직접 평가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인물의 성격을 직접 드러내어 제시하는 거예요.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부분. 그러니까 놀본 놈 참 못됐구나, 뭐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하는 부분. 그 다음에 독자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경우가 있어요. 독자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부분. 서술자가 사실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는데 판소리이기 때문에 판소리 공연에서 하던 그런 모습이 소설 속에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뭐 놀부 놈의 거동 보소, 그래서 뭐뭐 보소, 이렇게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건네는 부분, 이런 것들이 판소리계 소설에 나타나는 편집자적 논평의 모습입니다. 이런 편집자적 논평은 삭제를 해도 내용 전개가 자연스러워요. 삭제해도 괜찮고, 삭제할 수 있다. 삭제해도 뭐 그다지 내용 전개에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그냥 인물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삭제 가능하다. 그 다음에 어떤 인물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인물의 감정을 드러내는 부분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뭐 보소 이렇게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것도 있고, 또 영탄이나 서리, 영탄이나 논란 혹은 서리법 알죠? 질문 형식으로 뭐뭐 리오, 뭐뭐 하랴, 뭐뭐 리오, 뭐뭐 하랴. 자, 이런 표현들이 사용된 부분들은 대체로 편집자적 논평으로 사용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을 뭐 딱 둘이 구분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비슷하게 사용되니까. 근데 좀 더 넓은 범위의 개념이 서술자의 개입이고, 그다음에 편집자적 논평은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이다.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서술자가 원래는 작품 속에 서술자가 등장하면 안 되는 건데 작품 속에 끼어들어서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심리를 설명하고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평가를 내리고 독자에게 질문을 던져서 독자에게 말을 건네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고 또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한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는가 작품을 읽으면서 그 부분을 잘 찾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 두 번째는 장면의 극대화입니다. 장면의 극대화. 어떤 장면, 눈에 보여지는 어떤 상황이죠. 그 장면을 최대한 크게 드러내어서 보여준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어떤 부분을 좀 더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또 세부적으로 보여주려고 할까요? 바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다가 재미있어하는 부분, 흥미로운 부분, 자, 이런 내용을 대해서 이 부분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내가 좀 더 이 부분을 길게 끌어가야겠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말로 장면의 극대화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부분의 독자성이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 예를 들어서 뭐 이몽룡을 맞이하는 월매가 상을 차릴 때 반찬이 여러 가지가 쭉 나열되거든요. 열거되는 거, 이런 장면 자체. 상 차리는 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상에 올라오는 음식들을 자꾸 나열하면서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장면의 극대화다. 부분의 독자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렇게 판소리계 소설에서 이런 장면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생동감 있고 현실감을 높이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하지만 그 부분만 너무 지나치게 살을 찌우다 보니까 전체적인 줄거리에 통일성을 좀 해치게 됐겠죠. 그래서 불균형 한쪽만 커지고 다른 부분은 축소가 되니까 전체적인 줄거리에서는 균형을 잃게 된다. 장면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그래서 열거, 계속 나열하는 거예요. 열거하거나 또는 과장하는 거, 부풀려서 표현하는 거, 그다음에 반복하는 거. 자,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비슷한 단어, 문장 구조, 특정 행위 이런 것들을 열거, 과장, 반복하면서 장면을 부풀리는 것을 장면의 극대화라고 합니다. 자, 주제 양면성, 우리 처음 시작할 때 표면적인 주제와 이면적 주제가 있다는 얘기를 했었죠. 두 가지 주제를 겉으로 드러난 것과 속 안에 있는 것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걸 주제 양면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제 양면성이 드러나는 이유는 이것을 양반과 서민이 함께 즐겼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즐길 때는 지배계층에 대한 비판, 풍자 이런 것들이 주가 될 텐데 양반들 앞에서 공연할 때는 그런 풍자 비판을 마음껏 하면 양반들 심기를 거슬릴 수 있으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양반들이니까 양반들이 공연을 하라고 시켰는데 양반 욕만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주제도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일단 표면적인 주제는 대체로 유교적인 그런 이념과 관련이 있는 주제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권선징악, 선한 것을 권하고 악을 징벌한다. 인과응보는 뭐예요? 내가 행한 대로 거기에 보응을 받는다는 얘기죠. 개과천선은 자신의 지나간 날에 과오를 고치고 선하게 바뀌는 것, 또 지조와 절개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 유교적인 이념과 관련 있는 것을 주로 표면적인 주제로 합니다. 반면에 이면적인 주제는 양반에 대한 비판, 양반들이 그냥 수탈하고 백성들 괴롭히고 하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양반을 비판하는, 풍자하는 그런 모습, 또 봉건적인 이념의 허구성을 폭로, 신분 차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폭로하는 그런 평민층의 의식이 관련된 것들이 이면적인 주제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판소리의 뿌리를 둔 판소리 사설의 발전 과정과 관련이 깊다는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평민들이 향유하던 판소리는 지배계층 양반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초기에 평민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평민의식에 더해져서 지배계층의 가치관까지 반영하게 된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춘향전의 문학적 전통은 앞에서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용된 한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인용된 한시 부분은 영상의 길이상 다음 영상으로 넘겨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